그 사람을 스승이라 부르기엔 내 몸이 너무 먼저 반응했다. 43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존경과 욕망의 경계가 이토록 얇다는 것을. 선생님이 끈을 쥐고 나무를 깎을 때 저는 그 손가락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디마디 굵은 손가락,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느릿느릿 움직이는 손목. 그 손이 나무가 아닌 제 몸을 다듬는 상상을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도현. 한국 목공예계에 살아있는 전설. 62의 나이에도 야수 같은 눈빛을 가진 남자. 12살 때 텔레비전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에게 홀렸습니다.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쓰다듬는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 손. 25에 결혼했습니다. 30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밤마다 그 사람의 전시회 영상을 보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동경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욕망이었는지. 40이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우연히 강원도 산골의 작은 전시회에서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만든 서툰 목각 인형도 함께. 선생님은 그걸 손에 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무 위를 훑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에 진심이 담겼어. 배울 의향 있어? 낮고 굵은 목소리. 담배 연기 섞인 숨결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의 막내 조수가 되었습니다. 산골 공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선생님의 작업실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배움이 아니라 자멸이라고.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미쳐버릴 거라고.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중독되어 버렸으니까요. 스승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엔 제 욕망이 너무 컸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젊은 날보다 더 깊어진 사랑 이야기, 황혼 로맨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방에 들어선 첫날, 저는 나무 냄새에 취했습니다. 편백나무의 청량한 향, 느티나무의 묵직한 내음, 오동나무의 부드러운 숨결이 뒤섞여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선생님은 이미 작업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여명이 선생님의 옆모습을 비췄습니다. 6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이마에는 세월의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끈을 쥔 손은 젊은이 못지않게 단단했고 나무를 다듬는 동작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여기 서서 봐. 선생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 저는 말씀대로 그분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끌날이 나무 표면을 파고드는 소리가 고요한 공방에 울렸습니다. 사각사각, 톡톡톡. 규칙적이면서도 섬세한 리듬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손등에 시선이 갔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여기저기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다 생긴 상처들이겠지요.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위로 얇은 나무 부스러기가 쌓였습니다. 그 손이 문득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첫 주는 나무 다듬기만 배웠습니다. 사포질하고 기름칠하고 말리고 단순한 작업의 반복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끔씩 다가와 제 손동작을 교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체온이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담배와 나무 기름이 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공방 뒷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골이라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혼 후 줄곧 혼자였던 제게 이 고요한 공간은 치유 같았습니다. 밤 공기 차 들어가. 어느새 뒤에 서 계신 선생님이 제 어깨에 무언가를 걸쳐주셨습니다. 낡은 작업용 점퍼였습니다. 선생님의 채취가 배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점퍼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제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점퍼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나무 향과 담배 냄새가 섞인 그 냄새에 코를 묶고 생전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43해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공방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작업실을 쓸고 선생님의 차를 준비하고 나무를 다듬고 저녁에는 작업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선생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하루가 충만했습니다. 문제는 제 시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작업하실 때 저도 모르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끈을 쥔 손가락, 집중할 때 좁아지는 눈,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실룩거리는 입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눈에 새겨졌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택의 대들보를 복원하는 일이었는데 선생님은 저를 직접 가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대한 나무 앞에 나란히 섰을 때 선생님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손목 힘 빼고 천천히. 선생님이 제 뒤에 서셨습니다. 양손으로 제 손을 감싸 끌의 각도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거친 손바닥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전해지는 열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선생님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인지 선생님의 심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깎는 신용을 했지만 손끝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등 뒤로 쏠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한 발짝 물러나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온기가 사라지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혼자 작업실에 남아 선생님이 손을 댔던 나무를 만졌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등을 쓸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닿았던 자리, 피부가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선생님의 호흡이 귓가에 닿던 순간 거친 손바닥의 촉감, 담배 연기가 벤 작업복의 냄새,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스승을 향한 마음이 어느새 다른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43살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가 20살이나 많은 스승에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것이 가슴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선생님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무 대신 제 손가락을 다듬는 것처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인지 땀이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방 생활 2달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산골의 비는 무서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쏟아졌고 천둥 소리는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작업은 중단되었고 저는 종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낡은 안경을 쓰고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인지 공방 안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선생님의 실루엣만 또렷했습니다. 오후 늦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니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직접 내린 보이차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왜 목공예를 배우려 했어? 선생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야 할지요. 12살 때부터 선생님을 동경해 왔다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며 위안받았다고, 이혼 후 인생을 포기하려 했을 때 선생님의 전시회가 저를 살렸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 삶에 뭔가 남기고 싶었습니다. 애써 평범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아래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를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갑자기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서재를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찔했고 그 순간 찻잔을 쏟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비명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입술에 가져가셨습니다. 대인 손등의 입김을 불어주셨습니다. 그 입술이, 그 따뜻한 호흡이 제 피부에 닿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등의 화끈거림보다 심장의 요동이 더 뜨거웠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제 손등에 입술을 댄 채. 그분도 알고 계신 걸까요?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빗소리가 세상을 삼킬 것처럼 거세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선생님의 눈동자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젖은 숲 같은 눈. 그 안에서 제 모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빠져들었습니다. 끝없이. 선생님이 먼저 몸을 뗐습니다. 제 손을 놓고 일어서셨습니다. 등을 보이시며 창가로 가셨습니다. 넓은 등이 비에 젖은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죄송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끝나고도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입술이 닿았던 손등을 저는 무의식 중에 쓰다듬곤 했습니다. 이미 화상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더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이서 손동작을 교정해 주시는 일이 줄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가까워질 때면 선생님은 재빨리 몸을 뗐습니다. 그 거리가 아팠습니다. 물리적으로 몇 걸음 차이에 불과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수십 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요? 그날 뭔가 티를 낸 건가요? 선생님이 제 마음을 눈치채신 건가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외부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의 갤러리 관장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신작 전시를 제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점심때 저는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관장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관장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관장이 선생님의 팔을 툭 치며 웃을 때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43살의 질투라니요. 그것도 스승을 향한 질투라니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습니다. 파편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저녁 때 관장이 떠나고 저는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손에 감긴 붕대를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붕대를 풀고 상처를 살펴보셨습니다. 이것도 다 낫겠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도 다 나을 거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아니면 저 혼자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붕대를 다시 감아주셨습니다. 손끝이 제 손목 안쪽을 스쳤습니다. 맥박이 뛰는 자리. 선생님이 제 심장 박동을 느꼈을까요?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면 모든 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선을 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지만 결심은 결심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 결심은 흐물흐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감정 앞에서 한없이 약했습니다. 4달째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나무새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보여드릴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한참을 그 새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어보셨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실망하신 건 아닐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잘 만들었어. 짧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티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바보같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이 술을 꺼내셨습니다. 막걸리 한 병. 평소에는 술을 드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깔고 달을 보며 마셨습니다. 산골의 가을밤은 쌀쌀했지만 술 기운이 몸을 덮였습니다. 나도 처음 작품 만들었을 때가 있었지.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스승님 밑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첫 전시회에서 작품이 하나도 안 팔렸던 이야기. 아내가 떠난 이야기.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의 과거를 들었습니다. 아내분은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셨다고. 30해를 홀로 이 산골에서 나무만 깎으며 사셨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외로움을 알기에 술 기운이 돌았습니다. 머리가 몽롱해졌습니다. 어느새 제 머리가 선생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제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선생님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약간 빠른 박동. 선생님도 긴장하고 계신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이러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검버섯이 핀 뺨 하지만 깊고 따뜻한 눈. 그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볼을 쓸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입술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아니, 바라면서. 하지만 선생님은 손을 거두셨습니다. 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일어서셨습니다. 뒷모습이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들어가서 자. 그리고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남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스승과 제자. 20살 차이. 넘어선 안 되는 선. 그 선 앞에서 저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5달째 태풍이 왔습니다. 산골에 태풍이 오면 무섭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기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공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지붕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자 방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선생님의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촛불이 선생님의 얼굴 절반만 비쳤습니다. 빛과 그림자 사이 그 경계에 선 얼굴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들어와. 선생님의 방은 단촐했습니다. 책과 나무 조각들, 오래된 가구, 작은 창문으로 폭풍이 내다보였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방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는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처럼 무릎을 끌어안고 선생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조금 가셨습니다. 바람소리가 여전히 무서웠지만 선생님의 체온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선생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팔뚝은 단단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근육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평생 다뤄온 손과 팔. 저는 그 팔에 매달렸습니다. 무서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태풍도 무섭고 이 감정도 무섭고 지금 이 순간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선생님 없이 이 밤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온전히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무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에 취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제 등을 쓸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 하지만 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43살의 여자였습니다. 그 손길이 위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촛불에 흔들리는 눈동자. 거기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젖은 눈, 벌어진 입술, 달아오른 볼. 부끄러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손으로 제 뺨을 감싸셨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마른 입술, 담배 냄새가 밴 숨결, 수염이 닿는 까끌까끌한 감촉. 그것뿐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는 밤, 저는 선생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 하나는 확실히 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선생님 사이에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밤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선생님의 입술, 가슴에 안겼을 때의 온기, 잠들기 전 제 이마에 닿은 입맞춤. 전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선배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밑에서 10년을 배운 남자, 5년 전에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상한 눈빛을 했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새 조수분이신가 봐요. 그 말투가 불쾌했습니다. 조수라는 단어에 뭔가 다른 의미를 담은 것 같았습니다. 피해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저를 훑었습니다. 아래 위로 품평하듯. 그가 떠난 뒤 저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62 스승과 43 제자. 혼자 사는 남자와 이혼한 여자.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남의 말에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 선생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이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수군거림이, 동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댁에서 일하시냐고. 예라고 대답하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 댁에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는 소문.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상상이 저와 선생님 사이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어금니를 깨물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것뿐인데 왜 세상은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저녁 때 선생님이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눈이 부은 걸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작업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거 봐. 선생님이 천을 걷었습니다. 그 아래 있던 건 목각 여인상이었습니다. 얼굴이 제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입이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언제 만드신 건지. 한 달, 2달, 선생님의 손으로 제 모습을 깎으셨던 겁니다.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울면서 선생님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저를 더 힘들게 하시냐고. 선생님은 대답 대신 제 머리를 쓸어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다고. 62의 스승도 겁이 나셨던 겁니다. 저처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그날 밤 저와 선생님은 처음으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서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30년간 홀로 지내며 사람의 온기를 잊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공방에 왔을 때부터 마음이 움직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나이 차이가 세상의 시선이 무엇보다 저에게 폐가 될까봐 참으셨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12살 때 텔레비전으로 처음 선생님을 보았을 때부터 동경했다고. 이혼 후 삶을 포기하려 했을 때 선생님의 전시회가 저를 살렸다고.
제게 선생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구원이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버섯이 핀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그 손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여기 있을래요? 선생님 곁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저는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43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내린 제 의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별빛 아래서 벌레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그 품 안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평화를.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공방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로, 동료로, 그리고 연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수군거림이 있고 불편한 눈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침마다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나무를 깎고 저녁에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늙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 사랑, 미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같이 늙겠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사회의 잣대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옵니다. 예고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솔직해질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이 위험하게 느껴졌던 순간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위험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앞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후회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손을 잡고 이 사람 곁에서 나무를 깎으며 늙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상처가 많아서, 책임이 있어서, 세상의 시선이 무거워서요. 하지만 진짜 후회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남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다 알고도 손을 놓지 않는 것,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며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게 어른의 사랑이고 인생의 마지막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단지 용기가 늦게 올 뿐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